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지금 두말할 거 없이 환율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죠. 그렇다 보니까 통화수합이 체결됐다고 해서 생뚱맞게 국민연금하고 통화수합을 했다는 그런 소리도 나와서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화수합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통화수합 자체에 대해서 말할 건 아닙니다. 불과 작년 말, 올 초만 해도 환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최근 관심받았던 국민연금과 통화수합이 뭔지, 그리고 곧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게 될 피마 레포가 뭔지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겪는 환율 문제는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라 올 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일이 터진 거죠. 올 상반기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지난 7월까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두 차례 연속으로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 바짝 당기는데도 우리가 그러려니 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이런 미국의 금리 인상 분위기에 한국이 처한 상황도 우리는 다 알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폭발 직전에 심각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다중채무자, 연끌족, 좀비기업 등등 이자가 조금만 올라도 바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취약한 대출자도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런 불건전한 부채가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부채 비율도 높은데요. 때문에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침체 문제는 당연한 거고,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 부채 위기가 먼저 터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도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 따라가면서 부채의 붕괴 문제가 본격화되든지, 아니면 부채 터질 거 겁나서 금리 못 따라가면 환율 문제, 물가 급등 문제 겪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던 거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껏 민기적거리다 한미 금리차 확 벌어지니까 바로 환율 문제 드러나는 거고요. 물론 금리 조금씩 올린다고 부채 문제가 안 터지는 것도 아니지만, 근데 제가 아는 이런 이야기가 새롭게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거기다 작년 말을 끝으로 환율 문제가 터졌을 때 사실상 보험 역할을 하는 한미 통화수합도 종료된 터라 외환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사라진 것도 다 알고 있는 상태였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번에 충격을 주는 환율 문제가 갑자기 터진 일도 아니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체력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대안이 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등등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와중에 이런 문제가 터진 건데요. 사실 이번 환율 문제는 앞으로 드러날 많은 일들의 서막을 여는 스텝 1 수준일 뿐이지만, 최소한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겪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자만하지도 현실을 외면하지도 말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더 버는 게 아니라 버티고 지키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다가올 현실을 냉정하게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통화수합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한데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불과 9개월 전 통화수합 종료될 때 분위기를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쓴웃음이 지어질 것 같은데요. 잠시 시간을 거슬러서 2021년 작년 말로 돌아가 봅시다.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난리가 났을 때 달러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대치로 급등하고 외환시장이 급박하게 흘러갔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대단하게 안 보이겠지만 1180원대였던 환율이 대략 보름 만에 일시적으로 1290원을 찍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때 한국과 미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을 체결했었는데요. 통화수합 체결 발표 바로 다음날부터 자금 조달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통화수합이 주는 안정감이 얼마나 컸던지 발표 당일 환율도 하루 만에 40원가량 떨어지기도 했었죠. 그런 조치가 연장을 거듭하다 한미 통화수합은 작년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일부 언론에서 통화수합 연장이 불발됐다는 표현을 쓰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연장이 불발됐다는 표현이 언짢았던지 종료가 될 시점에 약속대로 종료가 된 것뿐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돌려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작년 12월 당시에 한국은행을 비롯한 투자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우리가 외환 보유액도
규모도 사상 최대치고 시장도 안정권에 들어섰다. 또한 외화 유동성에 대한 대응 역량도 커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금은 한미 통화 수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예정대로 종료한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에게 외환위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또 미국하고 통화수합 체결하면 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하길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그때만 해도 그만큼 전반적인 분위기가 앞으로 현실화될 환율 문제에 둔감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때도 물론 일부에 지나진 않았지만 경제학자나 전문가들도 우려 섞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미국은 돈 푸는 규모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었고 곧 몇 개월 후부터 미국의 첫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었는데, 근데 벌써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들의 환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달러 강세 쪽으로 흘러갈 텐데 이걸 절대 쉽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통화 수합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걸 강조했었죠. 그리고 작년 말 당시의 외환보유고는 4,60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라는 걸 강조하고 있었지만 국제결제은행인 BIS가 정한 그 권고치에는 이 금액 자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라든지 외환 부채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당시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 그 규모보다 최소 2배가 많은 적어도 9,300억 달러 정도는 돼야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안정적으로 비축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한 해의 마지막 영상으로 나름 의미를 담아 이런 내용을 공유했었는데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뭐 지나간 일 어찌됐건 지금은 기회나 기대보다는 문제와 위기에 관심을 더 가지고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한국은행이랑 국민연금이 통화수합을 한 게 뭐냐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환율을 그냥 편하게 달러 가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내가 원화를 들고 달러를 구매한다는 건 그만큼 달러 수요가 느는 거죠. 너도 나도 달러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달러 수요가 급증하는 거고 당연히 수요 공급 논리로 달러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달러를 사거나 파는 건 외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외환시장에서 달러 거래 상황에 따라 달러의 시세가 계속 바뀌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는 아실 테고,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자본들이 가지고 있던 국내 자산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빠져나가든 가게나 기업이 원화만 가지고 있는 게 불안해서 달러를 더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이든 해외 투자를 하려고 달러가 필요한 거든 달러 수요가 폭증하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이면 아무래도 달러 가치 상승세를 낮출 수는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곳이죠. 해외 투자 규모도 엄청난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서 달러 환전을 엄청나게 하는 곳이기도 하죠. 알려진 바로는 국민연금의 환전거래는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의 약 1%로 추산될 정도로 크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달러 환전 수요만 줄어도 달러 가격 오르는 속도 조금이라도 늦춰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국민연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아, 너희 어차피 해외 투자하려면 달러 사야 되는데 굳이 수수료 줘가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사지 말고 너희가 원화 가져오면 우리가 달러로 내줄 테니까 그걸로 해외 투자해라, 이러는 겁니다. 대신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좀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환율 급등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합의한 통화수합입니다.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맞기는 한데 그냥 들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죠. 외환시장에서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다 한들 해외 자본 유출 증가나 불안심리 증폭, 무역 적자가 계속 심해져서 달러 수요가 계속 는다면 이 효과도 예상보다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내주는 달러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외환 보유고에서 나가는 거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합의들이 국민연금한테 이득이 된다 이런 논리를 떠나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본연의 목적이 있는 건데 이런 환율 안정세를 유지하는데 이걸 활용한다는 것 자체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 쪽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번 통화수합은 환율 안정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외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거래다. 국민연금의 손익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계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던데 작년 12월 한미통화수합 종료 당시에 외환시장도 안정적이고 외환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 역량도 커졌고 또 한미통화수합 자체가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화수합을 종료하게 됐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이 그런 말을 하고 불과 일주일 뒤에 한국은행이 통화수합하고 비슷한 피마 레포라는 걸 미국하고 합의했다는 겁니다. 통화수합이 우리나라의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리는 거라면 피마 레포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미연준에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언뜻 보면 담보의 형태만 다르지 통화수합이나 피마나 둘 다 달러를 빌릴 수 있는 비슷한 계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통화수합은 우리나라 돈 원화를 담보로 맡기고 추가적으로 달러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다가 통화수합으로 얻는 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피마 레포는 한국은행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중에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외환 보유액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는데요. 그냥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던 미국 국채 중의 일부가 현금성 자산인 달러 형태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마 레포를 통해서 달러 현금 활용성이 커질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효과는 없는 거죠. 피마 레포도 분명 달러 조달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환율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미 통화 수합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나마 피마 레포라는 장치가 있기는 하네. 근데 왜 피마 이야기는 없지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진작에 피마 레포를 가동했겠죠. 피마 레포를 가동하면 사실상 환율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거나 다름없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피마 레포가 가동된다는 것 자체로 우리 금융시장이 위기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말은 환율 문제라고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올려야 할 금리를 제대로 안 올려서 미국이랑 금리 격차가 커졌고 이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환율 문제의 본질이죠. 통화 수합이고 뭐고 환율 안정화 대책이니 뭐니 해봐야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이후에 벌어질 일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 설마 하다가 또 현실로 이어지는 것 뿐입니다. 고통스러워도 금리를 올려야 하고 썩은 살은 도려내야 하는데요. 그게 결국 모두가 살 길인데 아직까지 그런 공감대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결을 위해서 어디까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없고 고통 없는 대안만 찾아다니다가 시기 다 놓치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도 대안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처한 상황은 대안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선택의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